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섯 번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부분인데, 자, 여기는 시행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합이겠죠. 조합인데, 또 시행자를 여기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시행자는 공공, 그리고 공동, 그리고 민간입니다. 자, 민간은 소조, 이건 등 부부라고 했고, 공공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그리고 매입공단이라고 했죠. 다음 정부 출연기관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제주국제자유, 철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리고 지방공사는 대구시 도시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대표적이죠. 자, 공동출자법인은 여기서 민간하고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인데, 출자 비율이 공공이 50% 초과하면 공공이 되고요. 민간이 50% 초과하게 되면 이때 공동출자법인은 민간 시행자가 된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정확히 알아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행자인데, 하나 주의할 것은 여기서 시행자가 수용 방식일 때는 시행자를 공공과 민간 시행자로 구분해요. 그때는 여기 보면 공공하고 민간이잖아요. 그럼 이제 공공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 시행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뭐가 되느냐? 비행정청 시행자예요. 무슨 시행자? 그래서 여기서는 환지 방식일 때는 행정청 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로 나누고, 수용 방식일 때는 공공하고 민간 시행자로 구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민간 시행자일 때는 3분의 2 땅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환지 방식일 때는 행정청일 때는 인가 안 받고 비행정청일 때는 환지객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청, 비행정청 이렇게 구분하고, 여기는 공공, 민간으로 구분하니까 같이 우리가 알아두고 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그 문제 6번.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가장 타당한 거. 일단 여러분들 시행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12명이어야 돼요. 4사람, 크게 4, 5, 민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전체 12인데 시행자는 결론적으로 누구냐? 이 12명, 12자, 이 사람 중에서 다음의 자 중에서 다음 자 중에서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고시 받은 사람, 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은 사람만이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뭐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뭐예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불과한 것이고, 시행자는 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로부터 뭐를 받은 자, 지정고시 받은 사람만이 뭐가 된다? 시행자가 된다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로 가장 타당하니까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 한국수자원, 농어촌, 관광, 매입 공공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지방공사.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자, 2번.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들이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 아, 이 사람이 정답이다. 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의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 이상 계속 본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장시설의 전부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내가 이전 법인을 잘 봐요. 이전 법인은 학교법인하고 공장법인이다. 그 공장법인은 공장을 3년 이상을 운영했다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종업원 수가 500인 이상이야. 그거야.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전 한번 보면 그럼 네 번째, 세 번째 맞고 네 번째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개발사업의 시행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대해 이게 우리는 등록업자야. 무슨 업자? 등록업자. 이것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도 될 수 있는 자. 그러면 시행자로 가장 올바른 거는 지정 보시 받은 자. 이 사람만이 정답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확실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일곱 번째. 지정권자는 일정한 경우 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지정 사유로 볼 수 없는 것. 지정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자치단체 등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오케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6개월 내에 시행자 시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자, 요거는 연장을 받았을 때 6개월인데 연장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3번 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자,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동의 요건 봤잖아요. 프린트 4페이지의 동의 요건에 자 여기 이리 봐. 시행자가 소유자와 조합이 환지 방식의 시행자야. 그런데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지정 1년 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연장을 받아서 6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면적의 2분의 1,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 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찬성한 경우, 동의를 원하는 경우 이럴 때는 자치단체나 LH공사 이들이 환지 방식의 시행자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16 병행 2분의 1, 2분의 1 했죠. 그래서 여기 바로 그 내용이야. 그래서 3번은 병행 맞고요. 4번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및 총수 2분의 1 자치단체 시행에 동의한 거 맞아요. 이게 2분의 2분의 1이잖아요. 5번 소유자 또는 조합이 1년 내에 시행자 시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거. 자, 요거는 5번 맞죠. 그러면 볼 수 없는 거는 여기는 정답이 2번이야, 2번. 그래서 여기는 자, 1년 내에 시행자 시정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 1년 내에 시행자 시정 신청을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연장을 받아서 6개월. 그리고 병행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러면 자, 1번 맞고요. 2번은 연장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2번이 틀렸고 3번 병행, 4번 2분의 2분을 맞고 5번 1년 내에 시행자 시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이 위부도 맞으니까 5번도 맞고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다 이거죠. 여기는 2번이 정답. 근데 2번이 연장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2번도 맞는데 연장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2번이 틀렸다 이게 원칙은 1년이다. 그래서 5번은 맞고 2번은 틀렸다. 자, 그거 알아보시고요. 자, 그럼 8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정확하지 않는 것. 자, 이거는 일반적인 법 기준을 그대로 물었죠.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업체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딱 걸렸죠. 아까 이전 법인은 공장법인은 3년과 종업원 500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 아니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장시설을 전부 본사를 수도권에 이전하는 것. 그리고 종업원 수가 2번 500인 이상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봐두시고. 그래서 여기는 1번 5년이 아니고 3년.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9번째. 수용 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에서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가장 타당. 수용 방식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주 대책입니다. 무슨 대책? 이주 대책이죠. 그러니까 이주 대책의 수립과 시행 이게 가장 우선적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런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봐봐. 나온 김에. 수용 방식일 때는 뭘 하느냐? 이걸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하고 자, 신속한 사업을 하는데 이점이 있는 수용 방식은 한꺼번에 땅을 수용해야 되니까 많은 돈이 들어요.
돈이 드니까 돈을 조금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게 들도록 하기 위해서 수용 시기를 앞당겨줘. 그래서 다른 법은 요때, 타법은 요때 수용을 하는데, 토지 수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도시개발법은 이때, 요때 수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땅값이 덜 오르기 전에 저렴하게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 그게 이렇구나. 자, 그 다음에 수용을 했을 때는, 민간은 요렇게 동의가 필요하다. 3분의 1의 땅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동의를 받아야만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수용을 했을 때 할 때는 여기는 토지상환 채권. 자, 내가 여기 땅에, 여기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전부 수용해. 이 땅값이 10억이야, 10억. 근데 5억은 현금으로 받고 5억은, 나머지 5억은 땅으로 받겠다. 이럴 때 땅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땅으로 주기 위해서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이 토지상환 채권이야. 이게 토지상환 채권. 이거는 반드시 일부죠, 일부.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다. 그 다음에 선수금. 조성된 땅이나 원형지 땅값을 미리 받는 게 선수금이에요. 여기는 전부 일부야. 전부 일부를 시행자가 미리 받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수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형지 공급. 개발되기 전에 딴 상태의 땅을 공급해 주는 거.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개발자로, 이게 개발자야. 원형지 개발자. 공급해 주는 거죠. 이때 원형지는 저렴하게 공급한 거니까 이거는 10년 내에 되팔 수 없도록 매각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조성 토지의 공급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수용 방식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걸 잘 이해하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10번째. 업무의 위탁과 신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 시행지라도 항만, 철도, 기타 대통령의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 자, 여기는 항만, 철도, 대통령에 관한 공공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가 있다. 자, 항만, 철도 이런 거는 국가나 지자체에게 위탁합니다. 자, 2번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기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 대책 등을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캐는데 여기는 기초조사나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 대책 사업 이런 거는 국가에게는 위탁이 안 됩니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위탁입니다.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시행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일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맞아요. 이때 위탁수수료는 개발법은 정비법하고 개발법은 위탁수수료가 100분의 4입니다. 보통. 자, 4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소유자 등의 민간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신탁회사와 신탁계획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죠. 지정권자. 그래서 우리 개발법은 국장에 승인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지정권자가 승인합니다. 무슨 권자? 지정권자. 자, 5번 시행자는 신탁계획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장에게 사실을 국장이 아니라 지정권자에게 통보. 그래서 국장이 지정권자. 무조건 고치면 돼요. 자, 그래서 5번도 틀렸고 가장 옳은 것은 3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개발사업 시행자는 민간, 순수법인, 공동출자법인 등도 시행자가 된다. 맞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나입니다. 한국철도공사,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도 시행자 된다. 맞아요.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제3개발자와 소유자 및 조합, 토목건설업자와 같은 순수 민간 법인이 시행한다 했는데 자, 여기서 도시개발법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굽니까? 원칙적인 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부터 뭐를 받은 사람?
지정을 받은 사람이지 이들이 원칙적인 시행자가 될 수 없죠. 이거 틀렸어요. 4번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래요. 자, 조합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달한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는다. 맞아요. 정답은 3번이다 하는 게 보이네. 자, 12번.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개발구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할 수도 있고요. 아까 소유자와 조합, 이건 좀 환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수용 사용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수용 사용 시 반드시 현금 보상과 사전 보상이 원칙 아니죠. 아까 봤잖아. 수용을 할 때 아까 10억짜리 땅을 수용당했어. 그러면 5억 원 현금으로 5억 원 토지로 그러니까 반드시 현금 보상이 아니고 현물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 보상과 현금 보상의 원칙이 적혀져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현물 보상이 가능하니까 틀렸다. 4번 시행 방식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달라진다. 아까 환지 방식의 경우는 소유자와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와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는 환지 방식밖에 없죠. 그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아요. 시행 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개발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방식의 변경은 개발 계획을 바꿔야만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맞아요. 정확한 내용이죠. 그래서 서부노트에도 보면 이런 게 잘 이해를 못하면 틀리겠는데 자, 개발 계획에 보시면 개발 계획의 내용에 시행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 보면은 밑에 박스에 개발 계획의 내용이에요. 개발 계획의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에 보면은 5번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행 방식을 바꾸려면 이 개발 계획을 바꿔야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2번 3번이 정답이다. 오케이. 체크해 주시고 13번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자, 이게 수용 방식에 관한 경우인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13번의 경우는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경우니까 이 수용 방식의 경우죠. 자, 볼게요. 토지 상환 채권은 아까 10억짜리 땅을 수용당했어. 그럼 나는 현금으로 5억 받고 5억은 땅으로 받겠다. 그래서 소유자가 원할 때 그 일부에 대해서 현금 대신에 땅으로 주기 위한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게 모든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요. 그러면 민간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도망갈 염려가 있으니까 부도 내고 도망갈 염려가 있으니까 이때는 보증이 필요해. 민간 시행자는 보증이 필요하고 공공은 믿을 수 있으니까 보증이 필요 없죠. 자,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을 한번 보자고. 자, 토지 대금의 매수 대금의 전부.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아까 보시다시피 일부입니다. 일부. 자, 일부를 토지 상환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부 틀렸어요. 2번 소유자 또는 조합 등과 같은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즉 민간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이 있어요. 맞죠? 믿을 수 없으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을 지급합니다. 맞아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부터 발행계약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을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물납으로 하는 채권, 현금 대신에 땅으로 주는 채권, 그게 바로 토지로 상환한다고 해서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구나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고 토지 상환 채권은 반드시 기명증권입니다. 성명과 주소가 기재가 돼야 되고 대항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 질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항력 문제가 발생하다 성명과 주소가 반드시 채권의무부에 기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양도가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 자, 알아두시고. 자, 14번.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공작물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당해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 요건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걸 우리가 선수금이라 합니다. 무슨 금? 선수금. 조성토지나 원형지 땅값을 시행자가 미리 받는 거, 이걸 선수금이라고 하는데, 그 대신에 모든 시행자는 받을 수 있는데 시행자가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고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지정권자. 그럼 이리 봐요. 그 선수금을 받을 때 이걸 선수금은 전부 일부야. 아까 토지상환채권은 반드시 일부고 여기는 전부 일부야. 그럼 땅값을 미리 받는 건데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다. 그럼 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데 민간 시행자일 때는 100% 소유권 확보해야 돼. 뭐를 확보해야 돼? 100% 소유권 확보하고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으로 지급 보증이 있어야 돼. 근데 공공시행자일 때는 믿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1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돼. 몇 프로 이상? 10% 이상의 100분의 10% 이상의 소유권만 확보하고 선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차이점이다. 다른 거는 동일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 실시객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할까. 30%가 아니고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몇 프로 이상? 10%예요. 30% 틀렸어요. 자, 2번. 과밀억제권역의 수도권 외에 지역을 이전하는 법인, 순수민간법인, 둘 이상의 개발사업 목적으로 출자에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토지 저당권을 말소할까. 이거는 민간업자니까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을 말소하라는 말은 100%의 소유권을 확보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니까 맞아요. 3번. 이에 시행할 자, 민간 시행자로서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맞아요. 그래서 아까 민간은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돼. 100% 소유권 확보하고 저당권이 말소가 돼야 되고 10% 진척이 있어야 되고 보증서를 제출해야 돼. 그리고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다 민간. 4번. 2번 민간 시행자로서 공급계약 불이행 시 선수금 환불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서 등을 지정권에 제출하라. 맞아요. 보증서. 오케이. 맞아.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민간에 대한 거니까 맞고요. 1번은 공공이니까 10%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30% 틀렸고요. 5번.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자에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자라서 개발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1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 개발사업 착수해야 되는데 여기도 30%. 그래서 여기는 1번하고 몇 번이 틀려서요. 2번, 5번이 틀렸다. 그래서 여기는 둘 다 복수 정답이에요. 1번하고 몇 번하고? 자, 1번은 몇 프로? 거기도 30%가 30%가 아니고 몇 프로예요? 10%고 5번도 10%인데 30%겠고. 그렇죠? 예? 가장 타당한 거? 자, 가장 타당한 거는 전부 봤을 때 그 요건을 가장 타당한 거는 세 가지 요건 다 갖춰야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5번 같은 경우 5번하고 1번은 틀렸어. 무조건 틀렸고 2번 과밀억제권역 외에 이전하는 민간업자니까 요것도 소유권 확보하고 말소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아요. 여기는 착각을 해서 문제 정리한 것 같은데 아무튼 2번, 3번, 4번도 2, 3, 4번을 맞는 거고 자 1번, 5번은 틀린 거고 1번은, 5번은 전부 다 몇 프로로 해야 돼요? 10% 해야 되니까 틀렸고 그래서 2번, 3번은 민간이니까 민간업자는 여기서 가장 옳게 맞추려면은 세 가지 다 갖춰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는 세 가지. 그러니까 저당권 100% 소유권 확보하고 저당권 말소하고 공사 진척률 10% 이상 진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보증서를 제출할 것.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게 가장 맞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2번, 3번, 4번은 맞는 거고 1, 2번은 10%로 해야 되는데 틀렸고 그래 이거는 문제 조금 정오를 수정하지 않아서 조금 이런 문제가 착각 생겼다. 그래서 1번, 5번은 틀렸고 2번, 3번, 4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과밀억제권력에서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순수민간 법인에 해당하는 시행자, 즉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14번의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아닌가. 자, 일단 100% 소유권 확보 맞죠. 2번 보증을 제출해야 하는 거 맞고 3번 공사 진척률 10% 이상 진척 맞고 4번 10% 이상의 소유권 확보인데 30% 틀렸고 그리고 5번째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틀린 것은 4번이다. 이게 정확한 문제가 되겠네요.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16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은 어느 것이야? 조합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조합에 관해서 보니까 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정관을 작성하여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설립 등기함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총회를 둔다. 그리고 임원을 둔다. 임원은 조합장 임명 이사감사다. 임원의 결격 사유는 제한 능력자 그리고 수용자 이런 사람들은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된다. 그럼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대의원회는 둘 수 있다. 자, 대의원회는 둘 수 있는데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신할 수 있는 게 대의원회인데 둘 수 있다. 두어야 된다 하면 틀린다. 그리고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100분의 10 이상은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거 정계환 임함,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임원의 선임, 합병과 해산 이거는 오로지 총회만의 권한,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회만 할 수 있으니까 대의원회는 할 수 없다. 요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시고 가면 돼. 자, 요게 16번 문제 볼까요? 부당한 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아, 틀린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맞아요.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주된 사무소재의 변경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경미한 변경은 변경 인가 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신고하면 되니까 이게 틀렸어. 자,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당해 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인데 여기도 여러분 줄쳐야 될 것은 문제 풀면서 봐야 될 것은 거기 이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여기서 와해야 되는데 요거를 또는 요렇게 하면 틀리니까 요거 또는 가면 안 돼. 또는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와. 그러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아니면 토지 소유자 그리고 너 맞는 거죠. 맞잖아요. 와와 그리고 오케이. 그럼 맞는데 또는 가면 틀린다고. 뭐 가면 틀린다고? 또는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주의를 잘해주고 가야 돼. 그래서 여기 3번 맞고 4번 조합원은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하며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조합의 임원이 다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을 겸해버리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자라 한마디로 안 되지.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은 주된 사무소재제 등기함으로써 성립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2번이다. 17번 하나 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5인. 자, 이렇게 여기서 봐봐. 자, 이것도 조금 더 공부 조금 하면 재미가 있죠. 자, 공법상의 조합이 있어. 공법상의 조합은 세 가지야. 그래서 공법상 조합은 제가 강의할 때 5 곱하기 7은 20이다. 5 곱하기 7은 20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 정비조합이 있어.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도시개발 조합이 있어. 그리고 또 무슨 조합이 있냐? 주택조합이 있다. 이게 주택조합. 그 작년도는 여기서 하나 세 문제 나와. 세 문제. 그래서 조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정비조합은 5인, 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주택조합은 예정세대수의 2분의 1인데 이상인데 최소한 수가 20명이야. 그래서 5, 7은 20이다. 자, 여기 정비조합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추위 구성해야 돼.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승인받고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해야 돼. 조합 설립. 자, 여기 주택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아까 얘기했죠. 7명이 정관 작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가받고 지정권자 그 다음에 등기함으로 성립된다. 이게 도시개발조합. 그럼 주택조합은 지역조합이 있고 직장조합이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근데 이 주택조합은 등기 규정이 없어요. 등기 규정이 없다. 그 이 두 가지는 설립 등기를 해야만 조합이 성립된다. 성립 시기가 등기 시다. 이런 걸 주의하시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1번 5인 가면 틀렸죠. 5인은 정비조합이니까 틀렸고. 2번. 조합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 사람의 단체니까 사단법인이지 틀렸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당의 개발구역에 관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에 관한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1이 아니고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게 틀렸고. 4번. 시장구조구청장이 조합으로부터 부과금, 연차료 징수를 위탁받은 때는 자치단체의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들어간 금액을 시군구에 지급한다. 그래. 개발법하고 정비법에 위탁수수료는 100분의 4야. 그런데 주택법에 위탁수수료는 100분의 2야. 그것도 같이 머릿속에 바로 입력해버려. 주택법은 얼마라고요? 100분의 2. 그리고 개발조합하고 정비조합에 조합비 안 냈다. 시장문수가 대신 받아줬다. 징수한 금액에 위탁수수 100분의 4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콕 입력하고. 5번. 민법상 행위무능이자 이거는 옛날 방식이죠. 행위무능자를 고치세요. 제한능력자로. 무슨 능력자? 그럼 민법상 제한능력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지요. 그럼 틀렸잖아요. 맞죠? 그럼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어요. 오케이? 기억하고. 자, 18번. 이 뭐야 이거.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인이 다음과 같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고자 하는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소유자 수는 몇 명이고 이거 물었죠. 그럼 일단 이거는 동의요건이 아까 조합을 설립은 면적이 얼마? 3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 딱 보니까 자 전체가 20필지야. 20필지잖아요. 맞죠? 20필지고 전체 면적이 얼마야? 2만 제곱미터야. 그럼 이때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자 수의 국공유지를 면적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죠. 국공유지를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포함해요. 뭘 한다고요?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 조합을 구성할 때 이때는 포함을 해요. 근데 이게 수용일 때 아까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 면적이 얼마? 3분의 2의 토지를 소유하잖아. 여기는 국공유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제외하는 거예요. 알아서요? 그러니까 다 포함하는 거 아니야. 조합을 할 때는 국공유지도 뭐 한다? 포함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면적이 얼마라고요?
면적이 얼마야? 3분의 2잖아. 맞죠? 그러면 아까 전체 면적이 얼마지? 2만의 3분의 2 하면 얼마야? 2만의 3분의 2. 14,000 안 나오잖아. 13,333,334 이래 나오잖아. 맞죠? 그럼 반올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14,000이라고 보고, 그러면 면적의 3분의 2가 이건데, 자, 총수가 몇 명? 20필지라 했잖아. 총수가 몇 명이에요, 사람? 14명. 그럼 14명의 2분의 1은 7명이잖아. 맞죠? 그럼 이거하고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최소한 수가 몇 명이냐 이거지. 그러면 2000제곱미터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럼 6명 하면 12,000밖에 안 되잖아. 맞죠? 그럼 1000 갖고 있는 사람 2명을 더 추가시켜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6명 플러스 2명이니까 몇 명이야? 최소한 수는 몇 명이다? 8명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이야. 아시겠죠? 자, 이거는 20회 때인가 그때 기출문제로 똑같이 나왔던 걸 그대로 옮기기 기출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몇 명이다? 8명이다. 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설명인데 요까지 해놔놓고 문제, 선생님이 만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자료 프린트. 1페이지. 1페이지. 자, 1페이지 보니까 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자,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관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고시에 그 세목을 포함시켜야 된다. 맞죠? 세목을 포함시키면 이때부터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수용할 수 있어요. 이게 수용식이야. 두 번째,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는 그 2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뭐 된 걸로? 해제된 걸로 본다. 자, 요거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게 문제 답잖아요. 이제까지 문제는 여기면은 여기만 나왔잖아. 근데 지금 이 개발구역 지정 전체를 가지고 문제 내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리 봐요. 동시에 구역을 정하는 거. 그러니까 계획 수립과 동시에 구역을 지정한 거라 이거야. 그 다음에 예외.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한 경우야. 자, 근데 구역이 지정이 돼서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이 고시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뭐 해야 되느냐?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무슨 계획 신청? 이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다. 그러면 3년이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구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끝났어. 공사가 완료가 됐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이 있었다.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짠다. 그럼 여기 구역 지정 고시가 돼서 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계획을 짜는데 이게 개발 계획이죠. 자, 개발 계획은 2년 내에 짜야 돼요. 그 2년 내에 개발 계획 수립이 없다. 그러면 2년이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해제가 되고 요때 규모가 330만 이상이다. 그러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돼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나오고 3년 내에 실시계획에 인가신청이 없다. 그러면 3년이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해제되고 여기도 330만 이상이면 얼마?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그래서 내가 구역을 해제할 때 했잖아. 계획은 2년, 실시계획은 3년, 330만 이상은 5년,
계획 2년, 실시계획 3년, 330만 5년. 다시 계획, 실시계획 330만. 이거를 머릿속에 이 시간에 바로바로 입력을 시키면서 가라고. 따로 공부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왜 아까운 시간을 그때 집중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도한 씨는 머리가 좋아가 팍팍 넣는 것 같아. 늦게 왔지만 1시간 땡땡이 치고 왔지만 잘 넣는 것 같아. 좋아요. 아무튼 그러면 2번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개발계획이잖아. 개발계획이니까 몇 년이야? 2년이지. 실시계획 끝으면 3년이지만. 맞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때도 규모가 얼마면? 330만 이상이면 몇 년이 돼야 돼? 그거 주의하시고. 오케이? 3번. 개발구역 지정고 실현 내용 중 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걸로 본다. 이리 봐요. 여기요.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게 효과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고 시된 걸로 보고 지형도면에 고시특례가 인정되고 그 안에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돼. 이게 효과야. 근데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지정권자가 인가하는데 떨어지면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된 걸로 의제가 됩니다.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것은 실시계획 인가의 효과지 구역 지정의 효과가 아니다. 이때 효과가 아니고 이때 효과다. 그래서 3번은 개발구역 지정고시 내용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걸로 본다 하는 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을 때 이렇게 된다 이 뜻이. 알았죠? 그래서 틀렸어. 4번.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이 된 날 다음 아까 실시계획은 3년, 개발계획은 2년, 330만 이상은 5년 했잖아. 맞아요. 5번.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개발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의 건축대선 용도 변경, 성질 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고 하고 허가 안 받고 하면 3년 3천만 원 맞아요. 정답은 부당한 거니까 몇 번이야? 3번이 정답이야. 이거 잘 틀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 다 맞는 것 같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틀리기 없어. 3번이 정답이랍니다. 3번은 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보는 그런 실시계획 인가의 효과지 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실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야. 그거 주의하시고. 자, 2번. 개발법령상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타당한가? 다 같이. 여기 봐봐.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유.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국가, 요청, 제안, 협의 안 된 경우, 천재지변. 그 이거 한번 누가 한번 풀어봐요. 1분 주기 한번 풀어보라고. 옳은 걸로 이렇게 했거든. 다 풀어줘요. 네. 몇 번의 답이에요? 우와. 잘하네요. 5번이 답 맞아요. 왜? 여기 봐봐. 요청은 누가 하는 거야?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이지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국장이 지정하니까 국장하고 같은 레벨이어야 되잖아. 특히 장관이 요청하는 거고. 2번, 지방공사회장이 30만. 구역지정에 제한은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 구역지정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지방공사는 공공기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아니라고요. 그래서 틀렸고. 3번 국가가 도시정비사업. 정비사업이야? 도시개발사업이야? 도시개발사업이지. 그 내가 일부 장난친 거예요. 틀렸고. 5번, 4번.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거야. 걸쳐 있어서 협의가 안 된 거야. 협의가 안 된 경우지. 그러니까 국가 요청 제한 협의 안 된 경우 천재지변. 이것이 국가가 지정하는 거니까 정답이 5번밖에 없네요.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굿이에요. 3번.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 시군구 정장은 시도의사에게 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내에서만 만자 들어가서 아까 여기 봐. 도시지역 안에서 주상생자. 도시지역 밖에는 330만.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도 하고 밖에도 다 지정할 수 있는데 안에서만 캐서니까 틀린 거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딱 답이 탁 튀어나오는 게 있다고. 이런 거 확실하잖아. 뒤에 거 안 봐도 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런 또 2번 보고 3번 보니까 2번도 맞고 3번도 맞는 것 같아. 또 수저예쁘만 봐. 와장창 다 틀릴 뿐단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어디 가다가 결혼하기 전에 첫 여인을 봐서 딱 첫눈에 내가 마음에 들어 그 여자를 찍어야 되지. 또 옆에 또 사람 여자, 다른 여자 이렇게 눈짓 하면 안 된다고. 맞죠? 도한 씨? 예. 도한 씨도 그랬어요? 뭐시라고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 3번은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2번 자연녹지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 주거상호 공업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30%니까 맞고요. 3번 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 된 걸 보는데 뭐 3번도 주의해야 돼요. 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된 경우 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걸 본다 하면 틀린다고요. 다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걸 본다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만 고시된 것이지 지구단위 계획까지 고시된 거로 보는 거는 아니라고요. 알았죠?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머릿속에 딱 새겨주셔야 돼. 왜냐하면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됐다. 그럼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걸로 봐요. 정비구역이 됐을 때는. 그러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다.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 및 무슨 구역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만 지정이 된 걸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 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 뜻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잘 알아두시고 가야 된다. 좋아요. 4번. 개발구역 지정의 특례에 관해서 이거 아까 봤던 우리 책에서 여기 교재에서 문제집에서 봤던 건데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 지정된 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구역 취지계획 시작 취지계획 맞잖아. 그럼 이때는 뭐에 관계없이? 면적에 관계없이 시작할 수 있죠. 맞아요. 개발 중인 구역과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개발구역 지정 규모 이상이고 시행자가 동일한 기업으로 동일목이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할 때는 개발 중인 구역과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을 하나의 개발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자, 자연녹지와 계획관리는 광역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전체 개발구역 면적이 요거 생각해봐. 면적이 100만일 때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 공업적의 면적 합계가 40만 제곱미터일 때 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 즉 개발계획의 단계적인 수립이 가능하다. 맞아요? 맞는 거예요? 네? 맞는 거예요? 거기 들어봐요. 미리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 이 4번은 선구역 후계획이잖아. 그럼 선구역은 아까 공자, 생도, 30국이었잖아. 그럼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하라냐고요. 30% 이하인데 100만에 30%는 30만이지 40만이죠 지금. 그럼 30%가 넘잖아. 40%니까. 오케이? 이럴 때는 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계획을 같이 정해야 되지.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돼요? 나 혼자만 광분하는 것 같아. 참네. 갑자기 서울말로 가니까 이상해요? 대구말로 할까요? 정답은 왜 100분의 30이잖아요. 지금 100분의 40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공자생도 39. 맞죠? 맞아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내가 만든 문제가 조금 한 단계 높다. 이렇게 보면 돼.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가 정리할게. 오케이?